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4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저는 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휴가라고 쉬지는 않았고요. 저녁에 출근하잖아요. 저녁에 공식 회의가 있는데 휴가를 내시는. 가서 보고서도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원련 김원경 처장입니다. 미디어 탈곡기 잘 듣고 계시죠? 미디어 탈곡기를 응원하는 방법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그리고 하트 누르기인데요. 다운로드와 댓글 달기는 모든 곳에서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늘 답변 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는 구독, 파티에서는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트는 팟빵과 파티에 모두 있으니까 매일매일 꼭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와서 미디어 스크랩 해야겠죠. 저는 이틀 동안 어찌됐든 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방송 내용을. 어제는 재미있더군요. 특히 돌마고가 저는 재밌었어요. 예. 네. 본인이 또 등장하셨잖아요. 저요? KBS 이사회. 제 강기영 이사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고소해야겠어 그 인간. 고소왕으로 한번 등극해봐야겠어. 처장님뿐만이 아니고 원래 같은 편인 고대영 사장하고도 싸웠어요. 어제. 아니 나는 그냥 내 명예훼손으로 나는 민원연 돈 아니고 내 개인 돈으로 용돈벌이 삼아 한번 고소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관용 씨도 걸고 넘어졌다고.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뭐 정관 아저씨는 워낙 노련한 방송인이라 괜찮은데 나는 나의 명예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랬다고. 거짓말을 제가 좀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디 방송에 나가서 하시진 않잖아요. 지가 네네. 자, 그러면은 돌마고 소식 듣고 오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예, 오늘은 KBS만 연결하죠. 이제부터 계속 KBS만 연결하는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재미있는 게 많았는데 오늘 KBS 오늘은 아마 지금 엄청 바쁘실 거예요. 지금 돌리고 문화제를 준비하느라고 아침부터 무대 팀들이 나가서 그 조그만 곳에 어떻게 무대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테이블에 한 사람은 내려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지 한쪽 다리 내려놓고 정말로 애초에 근데 2명만 오는 거 아닙니까? 4명 중에? 아무튼간에 저희 걱정은 또 거기가 길가다 보니까 이렇게 유명 가수들이 오고 그러면 또 그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팬들이 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경찰이 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 차도를 차도로 개방할 수 한 있죠. 차도로 막아도 거기 워낙 길이 넓은 길이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해서 오늘 소식 듣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예, 오늘 좀 저희 조합이 버려놓은 일이 많아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돌리고 시민문화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그렇습니다. 채워지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들이 많고요. 예. 우선은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네.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계신 데이브레이크, 네. 또 박원, 네. 정인 이런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서 예. 참석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잊지 못할 저녁을 보장해 드릴 거고요. 예. 또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통역을 치렀던 우리 환교익 마트 클란리스트 선생님도 네. 오늘 돌리고 자리에 참석을 하십니다. 이분이 오랜만에 원래 오시네요. 예. 네네 돌마고 당시 이제 돌마고가 이제 옛날 일이 돼버렸는데 돌마고 예. 초기 문화제 때도 오셨던 맞아요. 예.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예.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또 17번째 돌리고 행사에 오셔가지고 네. 지지 발언과 함께 또 워낙 음식에 조예가 깊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KBS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맛있는 음식들에 비유해서 네.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오신 시민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자랑을 좀 해보자면 파업 콘텐츠 하면 또 저희 KBS 세노조의 파업 전술 영상 센터를 맡을었거든요. 저희 파업 기획단이 그동안 어마어마한 파업 영상들 많이 만들어서 예. 재미와 흥미, 감동 많이 이제 선사했는데 예. 오늘 그 돌리고 행사에도 재미있는 파업 영상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KBS 내부의 그 투쟁,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설명하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고 또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방송을 다들 거부하고 계신데 이 아나운서들의 솔직한 진솔한 심정을 담은 영상 또 MBC 파업 승리를 축하하는 특별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오셔도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오늘 이제 KBS의 대표적인 직종별 조합원들 나와서 네. 그 국민들,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여러 댓글을 통해서 KBS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신 거에 대한 예.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박대기 기자라든지 네. 또 뭐 아나운서와 예능 PD, 촬영 감독 등 이제 여러 직종에 계시는 조합원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그동안 KBS에 관련해서 남겨주셨던 댓글, 의문 이런 데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오늘 날씨가 춥다고 혹시 시민분들이 추운데 거기 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우비 또 뭐 어묵, 푸드트럭, 또 예. 쿠키, 커피 무제한 제공해드리고요. 예. 깔개, 핫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오늘 또 저녁에 그 비가 온다는 또 예보가 있었어가지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비도 예. 준비되어 있고 핫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꼭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되고요. 예. 또 오늘 이제 파업에 승리한 MBC 조합원들 네. 또 찾아와 주시고 또 이제 파업스타신 김민식 PD가 오늘 등장하는데 뭔가 또 숨겨놓은 한 방의 필살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깜짝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아, 역시 동료애가 있네요. MBC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KBS를 위해서 또 이벤트를 준비하신. 자, 우리 오늘 저녁 6시 반입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대영 사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어제도 또 업무를 복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하루 전에는 KBS 기업노조, 구노조의 파업 중단을 엉뚱하게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파업 중단을 협박을 하더니 어제는 또 지진을 들고 나와서 파업 중단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 예. 네, 물론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과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다치시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자들도 또 PD들, 시사 PD들 가서 취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기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저희는 고대영 사장과 적폐수에 나가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제대로 된 방송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사측이 뭘 주장을 했냐 하면 어제 오전에 이제 보도본부에서 기자조합원 이제 100여 명이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손피켓을 들고 신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거는 자주 하시는 거죠? 거의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평소에는 이제 좀 적은 인원이 큰 피켓을 한 2-3개씩 들고 있었다면은 어제는 편집 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아침 일찍 8시 한 반경이었죠. 8시 반경부터 보도본부의 그 보도국 4층에 있는 3층에 있는 편집회의하는 장소가 있는데 편집회의하는 장소에서 이제 그날 뉴스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앞에 많은 조합원들이 가서 손피켓을 들고 빨리 재난방송 정상적으로 하고 뉴스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대영 사장이 빨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자들이 빨리 파업에 동참을 해야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하루라도 먼저 우리가 정상적인 방송을 낼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피켓을 통해서 알리고 호소하고 뭐 이제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침묵 시위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사측에서 경비 자회사 직원들을 또 동원을 해서 봉쇄를 시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참 이런 또 소동이 빚어졌는데 사실 이게 법률적으로 너무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쟁의 행위였거든요. 업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송해노동도 막지 않으면서 피켓을 들고 업무 공간 일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필수적인 쟁의행위 방식인데
사측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이거를 제지하고 막는 것이야말로 처벌 대상이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뭐 방송을 준비 중인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과 불쾌감을 안겼다. 뭐 이런 비난을 하고 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뉴스룸 내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비난을 퍼부어댔는데 예. 이건 뭐 어림없는 소리고요. 오히려 이런 행위야말로 그 재난조차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그런 그 보도본부 내에서의 정상적인 그런 쟁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과 함께 예. 또 재난의 어떤 심각성을 막 강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무책임하고 뭐 국민들이 뭐 채찍을 들 날이 올 수 있다. 뭐 역할을 충실해라. 뭐 이런 직무 이탈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다. 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뭐 이런 온갖 이제 비난을 이제 쏟아내면서 예. 이런 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KBS를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일제히 뿌려가지고 이런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 지진을 어떤 빌미로 한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론몰이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합이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측이야말로 지진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예. 직원들이 안타깝게도 일터를 떠나 있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 빨리 복귀를 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이제 이걸 재난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KBS 사측 태도는 정말 부당하다. 예. 왜냐하면 KBS 사측, 고대영 사측은 이 재난방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대화에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지진 보도를 위해서 잠정적인 타협의 의사라도 전해온 적도 없고요. 예. 뭐 파업 기간 통틀어 단 한 차례 KBS 채널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저희가 평소까지 찾아갔지 않습니까? 절대 안 만나줘요. 예. 네, 뭐 만나줘야지 뭐 대화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요. 하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진 사태가 나서 보란 듯이 파업에 복귀하려면서 협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진 사태를 사측, 특히 고대영 사측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는 저급한 때다. 예. 이 재난마저도 정치적 시비거리를 활용하는 태도는 정말 참담하다. 이런 태도가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9월 북한 미사일 발사 때도 똑같이 그랬죠. 보였거든요. 예. 총파업 이후에. 이렇게 최소한의 대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안보 위기, 또 재난 위기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악용하는 모습은 정말 개탄스럽게 사기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참 자꾸 지진을 지금 거론하면서 우리 본부노조의 파업을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회사 측의 입장이 이번 주에만 한 2번 벌써 저희가 본 것 같은데 사실 정준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파업이 없었던 작년 경주 지진에도 그땐 파업이 없었는데도 KBS의 재난 보도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얼른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경영진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이 정상화가 돼야 재난 보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회사 측이 KBS 사측이 지난주 목요일에 그 기업별 노조의 파업이 끝난 이후에 이번 주에 거의 매일같이 지금 본부 노조의 파업을 중단하라 이런 식의 입장을 매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월요일부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반응이 격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좀 해석을 가지고 계세요? 예, 사실은 그 군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지 5일 동안은 불법 파업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뻔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아니니까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법무법인에다가 자문을 보내고 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불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나름의 근거를 확보를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테고요. 이제 그거를 딱 확보를 하니까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온갖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어찌됐든 이렇게 뭐 이인우 이사장의 글도 있었고요. 뭐 이런 또 연이어서 저희 파업을 비난하고 매도한 노력을 좀 강화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사태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도 제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이제 MBC와 비슷한 그런 사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사측도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만큼이나 절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그 채널을 곤두세우고 사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자기들의 상황을 좀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뭐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다고 좀 보면 되겠네요. 이번 주에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입장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KBS 본부노조가 원래 대의원 대회, 그러니까 조합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 때문에 선거까지 미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 포함해서 남은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투쟁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시점이 파업이 없고 뭐 평상시였다고 하면은요. 예. 조합 다음 집행부를 뽑는 예. 선거가 진행됐어야 그렇죠. 할 시기입니다. 예, 연말이니까. 예. 저희 집행부도 지난해가 아니었죠. 2년 전, 예. 2015년 이맘때쯤 선거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예. 하고 그래서 조합원들로부터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던 그 시기가 지난 2015년 이맘때였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조합 집행부가 임기가 2년이라서 네. 2년의 단위를 거쳐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2년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예. 그래서 다음 집행부를 선출을 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이 돼야 합니다. 선거 공고도 내고 입후보자 등록도 받고 또 전국을 돌면서 선거 운동도 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고대현 사장 몰아내기 위한 또 그리고 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들이 한적해 있는 그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네. 보니 새로운 선거를 치를 여력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라면은 아마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보통 이제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정치적으로 보자면 기초의원 비슷한 것이죠. 구의원, 시의원 이런 것처럼요. 그런 대의원들을 이제 모셔와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또 예산 결산, 조합 간부 선출, 추인 등을 의결하는 이런 행사인데, 예. 오늘의 핵심 의제는 선거 연기입니다. 현 집행부는 이제 원래 4대 집행부로서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지만, 지금이 이제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는 정상적 상황이 못 되다 보니, 대의원들에게 선거를 파업 승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동의를 구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현 집행부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 뒤로부터는 파업을 이끌어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거를 허락해달라. 그래서 아마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가 상당 부분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파업 상황의 특수성을 좀 헤아려 주시고 선거를 미루는 것에 대해서 예.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동의를 해주실 것을 구하는 이런 자리를 오늘 열 예정입니다. 오늘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정상화의 어떤 작업이 끝난 이후에나 새로운 집행부 선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KBS 본부가 좀 더 힘을 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KBS 조합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소식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광고해드리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파이낸스 빌딩 앞인데 오늘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거예요. 6시 30분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조합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유명 가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오뎅 국물로 하고 오뎅도 준다 그러니까. 오뎅국. 오뎅국은 아닙니다. 오뎅 준다고 하시니까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MBC가 저희가 전화 연결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상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방문진에서 해임 결의안 불신임안이죠. 해임 결의안이 아니라 불신임안이 통과돼서 지금 이사장직을 내려왔던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면직 통보를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네, 간단하게 이 소식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면직 통보를 하면 또 소명이랑 이런 필요가 절차가 또 남아 있군요. 네. 그런데 일단은 면직으로 일단 통보를 한 거고요. 예. 이사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이사에서 완전히 이제 해임되는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을 면직하는 게 아니고 이사를 해임시켜 달라고 다시 방문진이 요청했잖아요. 방통위에 그것에 대한 답이 면직으로 지금.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이사에서도 이제 면직이 되는 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소식은 이제 그러면은 김장겸 사장도 해임되는데 MBC 사장은 도대체 언제 나오냐?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제 친구들 중에 그나마 이런 KBS, MBC 언론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사실 제 친구들은 그렇게 썩 KBS, MBC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기대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김장겸 사장 해임 보도가 나온 이후에 새 사장 누가 되냐? 새 사장 언제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도 없더니 그건 또 궁금하냐? 그랬죠. 제 친구들한테. 뭘 또 그렇게 써붙입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새 사장이 좋은 사람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문진 이제 MBC 사장 선출도 어차피 박문진이 주도하는 거니까 대주주인. 그래서 이미 선임 절차가 논의가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거의 한 달 내로 지금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오는 2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딱 일주일간 신임 사장 공모 서류 접수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30일 날 박문진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최종 후보자 3인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11월 내로 한 보름 이제 앞으로 한 보름 남았잖아요. 11월이 보름 내로 최종 후보자 3인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면접 이런 것들을 거쳐서 선출이 되는데 이번에 특별한 것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다. 네,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청자 질문 접수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또 MBC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요. 그리고 12월 7일 날 이런 질문들을 총 합해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12월 그럼 7일. 시청자 의견 이런 건 아무나 다 모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12월 7일 날 최종 면접을 거쳐서 네. 사장이 이제 일단 지금 공식적으로 낸 박문진의 보도자료를 보면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최종 후보자의 정책 설명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겠대요. IMBC로 생방송을 해요. 야, 네. 그거 하면은 막 채팅창에 그거 댓글 그렇죠. 달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 정말로 이거는 완전한 의미의 국민 선거는 아니지만 네. MBC 사장 최종 후보 3인의 어떤 포부를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어요. 사장 면접 자체가 굉장히 밀실해서 박문진 우리 그 김장겸 사장 선출되는 면접 회의록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공약 발표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그 방송분을 박문진과 MBC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최종 후보자 경영 계획 발표 사항에 대한 국민 질의를 12월 5일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나오면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막 국민들이 보내면 그걸 종합해서 질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되고 그렇게 해서 12월 7일이면은 신임 사장 내정자가 선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12월 7일 정기이사회, 박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12월 7일 거예요. 이날 이사회에서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면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최종 면접하는 날 뭐 바로 내정자 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일주일 이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12월 중순쯤에는 사장이 나오는 겁니다. 와. 한 달 안에 정말 한 달 안에. 저희가 계속 MBC랑 전화 연결할 때도 한 달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한 달로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KBS와 함께하는 시민문화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돌마고 파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마고 파케는 여기서 끝. 미디어 스크랩.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하나의 소식으로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스의 전혁수 기자의 중앙일보 중소매체 특종 가로채기 도너머 이 기사를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대 언론이 중소매체의 특종을 가로채고 있다. 예.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심지어 단독까지 달아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기사를 작성을 할 때 기자가 내 기사는 누구의 어떤 매체, 뭐 한겨레 무슨 기사, 뭐 아니면 어느 매체에 무슨 기사를
뭐 이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추가 취재한 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게 사실 명시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미 나온 기사를 그대로 거기다 베껴 쓰고 나머지 뒤에다가 자기가 뭐 한두 줄 더 붙인 다음에 단독이라고 붙여서 내보낸다.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중앙일보랑 그 JTBC인데요. 3월 14일 날 중앙일보가 단독 이건희 동영상 CJ 전 직원 전자레인지로 휴대전화 파기라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단독이라는 거를 제목에까지 붙여서 처음 보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하죠. 근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보도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사실 앞서서 일요신문이 다 보도를 했던 그렇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에 기사에는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가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사실은 어디서 먼저 보도됐다는 사실을 중앙일보 이런 거대 언론들이 공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도 내에서. 뭐랄까 세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JTBC가 지난해 11월 9일 날 단독 최순실 일가 진료병원에 동시다발 정부 지원 이 기사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이것도 일요신문 보도.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큰 단독이었어요. 화제가 많이 된 게 차움병원 여기 뭐 한두 명이 그 시술을 받은 게 아닌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게 시사인 보도로 다스 관련된 실소유주 논란이 이게 막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11월 14일 날 JTBC가 단독 MB 아들 인수업체에 수십억 자금 빌려준 다스라는 제가 좋은 보도로 꼽았던 기사를 냈는데 이 보도가 알고 보니까 일요신문에서 또 나왔던 보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기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지적은 분명히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특종을 가로챘다라는 말, 그러니까 남의 특종을 조금 그 공을 가로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매체가 이제 작은 매체가 보도를 한 게 파급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그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항상 하는 말이 주요한 이슈면 다른 언론사가 했어도 무조건 보도해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요즘 우리 언론이 제일 문제인 거는 타사가 낸 단독은 절대 같이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슈면은 그냥 무조건 보도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JTBC가 먼저 단독을 했다고 최순실을 JTBC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JTBC에 따르면이라고 전제하면서 보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섬세하게 보셔야지 되지. 그냥 누가 먼저 했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 그런데 그게 그래서 특종 가로채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 단독이라는 말을 썼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는 더 오래된 관행인 거죠. 단독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그게 정말 단독이 아니고 다른 그 전 만약에 일요신문에서 쓴 거 해서 하나만 더 추가돼도 그게 단독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비도덕적인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단독하면 제가 정말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데 했다고 우리 관행상 지금 단독이란 표현을 그렇게 붙이지 않잖아요. 이 보도에는 한 가지 야만은 내가 처음 하는 거야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요신문 그 내용을 그 JTBC가 보도한 거 아까 다스 관련된 거 그것이 단독이냐? 사실 제가 이제 그 방송이 된 날 뉴스공장에 나갔었는데 그 뉴스공장이 아니고 그 TBS 사장님과 김호준 씨와 막 이렇게 이 얘기를 막 하는 걸 봤어요. 뭐든지 다 우리 건데 왜냐면 거기도 뉴스공장도 다스 관련된 정보가 되게 많고 이거 우리도 했던 거잖아. 근데 이쪽이 먼저 하네. 막 이런 그런 이거 전에 일요신문에서도 했던 건데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중에서 요거 하나는 얘네가 뭔가 따로 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특종 가로채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리고 시청자 독자를 속이는 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약간 그 상도덕을 잡아야 되는 부분 이거를 좀 서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걸 무조건 비판하면서 그럼 타사가 보도한 것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그게 상도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최소한 단독을 붙이진 말라는 그거 안 붙일 수 없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그걸 국민들이 다 정말 알아버리든가. 단독이라는 말은 단독이 아닙니다. 그 유병헌 때 그게 상당히 유행이었잖아요. 다 단독인데. 그러면 단독을 붙이지 말고 주목 뭐 이런 거 붙이자. 그러니까 뭔가 단독은 너무 네. 내가 나의 혼자 힘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장님이 지적해 주신 게 사실 맞는 말인 게 이런 관행이 오래됐고 그리고 만연해 있는데 이거를 특정 가로채기라고까지 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조금 과한 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매체에만 혼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하는 보도들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작은 언론사에서 열심히 보도할 때는 이 이슈가 안 커지더니 예를 들어 JTBC가 하니까 막 상 받고 막 이러면 너무 속상하죠. 서운하죠. 그 기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그건 저도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안 해주는 게 능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하신 나은 씨가 말한 뭐 단독이라는 건 최소한 양심적으로 달지 말자. 아니면 뭐 앞에 어느 기사에 따르면이라고 말하자 뭐 이런 말들을 할 수는 있는데 매번 모든 기사를 말할 때마다 예를 들어 뭐 다스를 할 때마다 시사인의 주진에 따르면 이렇게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는 있어서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무조건 비판만으로만 가는 것은 살짝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일보가 예를 들면 SBS의 단독을 이렇게 가져가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 훨씬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매체의 단독들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간다면, 그러니까 가져가서 추가 취재를 명목으로 단독을 붙여서 내보낸다면 그거는 전 또 엄밀히 말하면 가로채기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뭐라 그럴까요? 되게 섬세하게 봐야 되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네네. 예를 들어서 SBS는 중앙일보나 JTBC가 가져가기 어렵죠. SBS 자체로 매체력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일요신문이나 지금 언급되고 있는 중소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가로채기가 더 쉽고 좀 순기능이 있는 면에 집중해서 좋게 말하면은 이슈화를 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소매체의 보도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가져가서 좀 더 추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은 이슈화되는 순기능이 있긴 하죠. 근데 뭐 SBS가 보도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좀 규모가 큰 언론사들끼리는 서로의 단독을 잘 보도하지 않는 또 그런 관행이 또 지금 정착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단독이라는 게 진짜 너무 아무거나 다 단독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단독이란 말을 정말 원칙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단독이라고 쓰자라고 언론사들이 좀 합의를 하고 그걸 뭐 그 표절 막 그거 기준 있는 것들 80%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정해서 근데 그거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신기했죠. 유병헌 때는 모든 기사 다 똑같은데 다 단독이라고 써 있었어요. 조중동이 그러니까 종편이 도대체 뭐가 단독이야? 그럼 그 중에서 아주 깨알 같은 뭐 티셔츠 하나라도 뭐가 하나 나오면 그게 단독인 거예요. 그래서 뼈 없는 치킨. 맞아. 그런 게 단독이었거든요. 그 치킨이 뭐 어느 브랜드다 막 이러면 또 단독.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이런 단독을 달아서 하는 것은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단독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좀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근데 특정 가로채기는 좀 과도한 면이 있지만 그 단독 보도를 남발하는 면은 사실 국민을 속이는 진짜 면이 있어요. 정말 국민을 속이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사태 보도 당시에 계속해서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단독을 붙여서 보도하는 행태가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그 단독 보도 자체는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참 힘든 게 이게 특종이라고 얘네 특종이야 얘네 진짜 단독이야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냥 어린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심심하면 한 번씩 붙여주는 이건 특종 가로채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종편 출범하면서 종편 방송사들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뻑하면 단독이야. 이상한 보도에 다 단독을 붙여요. 그러니까 TV조선도 단독 붙여서 어제 하나 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진 대책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단독이에요. 지진이 안 났으니까. 너무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TV조선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개국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북중 국경에 가가지고 아무 영상을 찍어요. 다 단독이야 그게. 북중 국경에 잘 안 가니까 기자들이 몇 명 없잖아요. 조금 다른 평형을 찍으면 그냥 찍은 다음에 단독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행태들이 있어서
이 보도에 나온 예시가 중앙일보 JTBC라서 그렇지 사실 이 둘만 그런 건 아니고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사라고 흔히 일컫는 언론사들이 규모가 작은 매체들의 단독 보도를 본 다음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추가 취재를 해서 자기들이 단독을 붙여서 보도하는 지금 행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무조건 가로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왜냐하면 순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안 된 이슈들을 크게 알리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뭐 최순실 사태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지만 뭐 도의적으로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며 빚진 그 이전 기사에 빚진 게 너무나도 많고 그렇죠. 뭐 그렇다 문제의식 자체를 거기서 아예 가지고 왔다면 그렇죠. 예의상 그 기사에는 예. 뭐 그렇게까지 표시를 하든 단독을 붙이지 말는 어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단독을 남발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그동안 저희 민원연의 이 시민과 언론에서만 보셨던 글로만 읽으셨던 그 CCBB를 필자와 직접 연결해서요. 어떤 취지로 이것을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해서 언론 비평을 하게 되셨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에 CCBB 중에서 통상 관료의 요식행위로는 언론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주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제 굉장히 핫합니다. 한미 FTA 재협상 일방 통행 제동 걸어야라는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네네. 어쩌다 이 주제로 물론 뭐 농업 관련된 글을 주로 이제 저희에게 주시기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먼저. 마침 이제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왔다 갔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네. 또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1월 10날 네. 정부가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예. 그날 이제 공청회 때 농민단체 회원들이 네.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제 공청회가 파행으로 네. 끝나버렸죠. 한미 FTA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부가 개정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진통이 컸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우려하는 농민단체가 반발해 공청회는 2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미 FTA 공청회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빚어집니다. 정부의 개정 협상 추진에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입니다. 우리는 쌀 한 톨, 고기 한 점 양보할 수 없습니다. FTA 체결 때부터 정부가 농축산인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100톤 개불났는데 우리는 고사됐어, 고사. 더 이상 이것을 용납할 수 없고. 결국 토론과 질의응답 없이 정오쯤 공청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청회 마치겠습니다. 농민들은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향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개정 협상에 들어가려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를 가진 뒤 국회에 보고하는 등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부실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부가 공청회 절차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농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그런 시의성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한미 FTA 재협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관심은 있어도 네. 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 네. 자세히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 뭐 이번에 그런 예. 계기도 있고 해서 예. 이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활동가가 이 글을 보고 나서 이봉 네. 활동가가 이제 관련 기사가 얼마나 있나 또 찾아봤었죠. 그랬더니 기사가 정말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한미 FTA 재협상 자체는 보도가 좀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말을 하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재협상이 아닌 협정 자체의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면 양국 경제뿐 아니라 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테이블을 눈앞에 둔 시점에 한미 FTA가 끔찍한 협정이며 나쁜 거래라고 말했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술로 보입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게만 보도가 되지 사실 어떤 내용에서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네네. 특히 우리 농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앞으로 재협상이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가 안 돼요.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11월 10일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반발이 격렬했었는데 그렇죠.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고만 보도가 되지 이게 네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공청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보도가 안 된단 말이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 공청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농민분들이 어떤 반박을 하셨는지 그런 점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사 이제 기자분들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제 미국 쪽의 그 협상 대표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하는 과정이나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뭐 언론에 이제 브리핑을 해주거나 내용을 좀 알리면 기자들도 좀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국민들도 농민들도 그런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것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공론의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어떤 그 비밀주의 협상 아니면 뭐 정보 독점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근데 이 공청회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돌입하려면 이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법적인 절차라 그러더라고요. 예, 통상 절차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이제 그 이 협상을 할 경우에는 그 우리 경제 혹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향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이해 당사자나 이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 또 절차가 있고 그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이제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죠. 근데 그 평가 보고서도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부는 이제 뭐 그날도 보면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 냈다고 했어요. 굉장히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이게 무슨 평가 보고서냐 굉장히 부실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뭐 평가 보고서라기보다는 그냥 뭐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냥 정부가 하도 독촉을 하니까 좀 그냥 알맹이 없지만은 일단 공청회는 해야 되고 하니까 보고서란 이름을 띄웠지만 사실상 그걸 평가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도 부실하죠. 그렇군요. 이게 그럼 그거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하다고 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첫 평가 보고서라 그러는데 우리 정부의 FTA에 관련해서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쪽은 자기들은 이제 그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있고 협상을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무역 대표부는 항상 의회에다가 그 연례적으로 혹은 이제 그 의회에 요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차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그 협상에 대한 절차는 서로 국내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미국은 항상 이제 의회의 그 관리나 감독 혹은 그 지시를 받아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그 통상 관료들의 독점이나 혹은 뭐 자기들만의 독단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죠. 의회의 견제를 어느 정도 받는다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의회의 견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익단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의회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도 다 얻고 또 의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다 전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 급박한 게 공청회가 사실상 파행됐고 저 이제 가장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니 재협상을 할 수 있다.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사실상 이제 강행으로 보이는데 사실 정부가 9월 말에도 안 이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이 문제가 이렇게, 사실
불거진 게 원래 정부 입장은 이제 그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했었고 네. 그 8월 달에 이제 그 1차 공동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네. 재협상을 벌이기 전에 그동안 한미 FTA 성과라든가 영향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해보자. 예. 공동 조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재협상 여부를 그때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미루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졌는데 네. 이게 이제 2차 공동위원회가 10월 달에 열리는데 예. 갑자기 그때 이후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해야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확 바뀌어버렸죠. 변해버렸죠. 왜 이런 건가요? 갑자기. 그 이유를 정부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거죠. 혹시 협상 대상 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다들 상황은 이제 아닐까요? 뭐 그렇게 추정은 할 뿐이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예. 계속 압박을 넣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막말 비슷하게 예. 거칠게 이제 그 말을 하면서 한미 FTA 뭐 폐기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협박성 발언도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게 이제 그 결국은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부 스스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발표한 적도 없고 국회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는 안 했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군요. 정부 측에서. 그렇죠. 예. 특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8월 달에 아까 이제 1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공동위원회가 끝나고 그 김현종 본부장이 이제 우리 국내 기자들하고 예. 뭐 설명회 내지는 이제 그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뭐 미국 쪽에서 특별한 이야기 요구 사항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 뭐 이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 며칠 뒤에 예. 그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통상 협상 쪽을 다루는 매체가 있습니다. 네, 언론. 예. 예. 인사이드 뭐 USA라고 하는 예. 그쪽에서 화를 좀 냈죠? 그쪽에서 예.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미국 대표단이 그 한국 대표단한테 농산물의 그 관세를 즉시 모두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미국이 요구가 있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렇죠. 안 미국 밝혔죠. 언론이 만약- 화를 낸 거죠. 예. 그렇죠. 미국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뭐 농민들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몰랐을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통상 관료들의 어떤 그 정보 독점 혹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 자기들끼리만 다 처리하는 예. 이 행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그 정부의 어떤 공청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협상 전반에 대해서 사실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소장님 그 인사이드 USA의 보도 때문에 사실 김현종 본부장이 한때 잠깐 그 거짓말 논란에 좀 휩싸였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정작 국내 언론에 너무 보도가 안 됐단 말이죠. 네네. 예, 혹시 그게 이제 좀 그런 어떤 논란들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됐던 언론 보도 사례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국내 언론에서? 제가 워낙 이게 보도가 안 되어가지고 예. 그 오마이뉴스에 이제 시민 기자가 기고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 한번 보도가 된 적은 있고요. 그 소장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다른 분이 쓰신 다른 걸로 분이 알고 쓰신 거. 아까 오마이뉴스에 예, 보도가 예. 됐군요. 네네,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주류 언론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거짓말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예. 예. 그럼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사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지금 재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체결되어 있는 발효되어 있는 FTA만으로도 농민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이런 네네. 사실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세요. 뭐가 정확하게 힘드신 농민들이 건지. FTA로 인해서 너무 힘든 점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FTA를 체결해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12년도 3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예, 한 5년 그러면 됐군요. 올해로 이제 한 5년 조금 넘었죠. 예. 5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는 주로 그 과일이나 축산물 쪽 이쪽에서 이제 그 미국산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대표적 예를 든다면은 이제 체리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이제 수입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국내에 어떤 사과라든가 귤이라든가 이런 그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과일들의 소비가
줄었죠. 다른 과일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전혀 다른 품목이라도 서로 간에 크든 작든 간에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체리가 수입이 많이 되면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포도 농가입니다. 포도하고는 좀 많은 이제 직접적인 그 대체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포도 농가들한테 그 폐업 신청을 받고 있죠. 폐업을 하게 되면 그렇군요. 예, 그 폐업 지원을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포도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이 폐업을 했고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과일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내산 과일의 소비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과일 농가들이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고 자기들의 이제 생산 면적을 줄여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파급돼 있고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체리 그러면 체리 하나밖에 안 보이고 그렇죠. 소고기 그러면 소고기 하나밖에 사실 안 보이지만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부가 보통 뭐 발표를 할 때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았는지 부분은 안타깝게도 한 번도 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평가 보고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지 국민들도 알 수 있고 농민들도 피부로는 느끼지만 막상 그게 이제 자기 개인의 어떤 피해를 넘어서서 우리 농업 전체에 대한 피해 부분들은 농민들 개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정부나 그 정부 기관에서 자세히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야지 객관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정부가 그런 건 잘 안 하죠. 근데 언론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대략적으로 한미 FTA 얘기를 할 때 뭐 잘된 협상이었다 사실은 뭐 다시 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실 그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실제 피해 상황에 대한 데이터 없이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고 아마 봐도 데이터가 되나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언론이 평가하는 그 데이터의 주된 출처가 대부분 이제 정부 기관이거든요. 정부 부처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 소위 말하는 이제 국책 연구기관들. 거기서 나오는 그 자료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제 통상 분야는 상당히 좀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어떤 민간 단체나 아니면은 뭐 농민 단체 혹은 언론사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데이터나 자료들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자료나 근거 혹은 데이터들을 정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자분들도 분명히 느낌이나 체감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도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료가 잘 없군요, 근데. 예, 그렇죠. 그런 게 제일 큽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것은 근데 아무리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준다 그래도 이 농민 당사자들에 대한 보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실정이라서 혹시 소장님이나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면은 정부 쪽 자료가 없으면은 농민단체나 직접 아니면은 농가에 직접 가거나 또는 우리 농업 전문 신문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러게요. 전문 신문들은 뭐라고 있죠 지금? 그런 쪽에서 보도가 나오는 편이죠. 그래요? 그런 쪽에서 혹시 전문지들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보도가 나오는데 전문지 역시 이제 그 농민단체 아니면은 혹은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코멘트나 전문가들의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민들 당사자들에게 메이저 언론 쪽에서 좀 취재 요청이 많이 오는 편인가요? 이번에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왜 도대체 당사자들을 취재하지 않느냐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예시는 한미 FTA를 예시로 계속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글에 보면은 비밀주의 협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한미 FTA 말고 아까 협상의 대상이 너무 강해서 끌려다녀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할 때도 똑같이 이런 행동들을 정부가 하는지 나라별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지 그런 거 느끼신 어떻게 적이 보세요, 있나요? 소장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행태는 비슷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통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뭐 전문적인 분야이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통상 전문가 관료들이 결국은 관료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국민들은 나중에 이제 결과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은 뭐
미국하고 하는 FTA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했던 중국하고의 FTA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예전에 했던 이제 EU하고의 FTA에서도 이제 그런 그 행태의 어떤 기본적인 그 기조는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고요. 다만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면 미국하고의 그런 통상 협상은 정부 쪽에서는 더더욱더 이렇게 민감하게 정보를 많이 감추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EU하고 FTA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국하고 FTA 협상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보라든가 협상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발표도 좀 하고 국회에 보고도 좀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독 어떤 미국과 관련된 이런 통상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이게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선이 집중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상대방의 어떤 민감성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처지가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통상 협상에서 그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농민들뿐만 아니라 막 각계각층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고 관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협상을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생계라든가 어떤 직장과 혹은 뭐 자기 소득과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좀 관료들이 무책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문제인데.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써주신 글을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촛불혁명으로 참여한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의 대부분이 이제 관료주의의 문제로 가고 이제 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이런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인 일이고 이런 분밖에 대안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말 무슨 개선 의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면 어떤 행태를 해야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뭐 핵 관련해서도 뭐 우리가 핵 피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핵 관련 모든 정책을 그동안 쥐락펴락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애매한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면은 FTA나 이런 통상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관료주의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어떤 대안이 제시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한다고 부분에 보세요?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뭐 계세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정부 다시 말하면 이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의지를 세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적어도 이제 국회만큼은 국회에도 이제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과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진행되니까 매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나왔던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국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조금은 이제 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좀 만들어지겠죠. 사실은 뭐 이제 미국 의회는 그 의회가 이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행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국회의 고난이나 이런 게 너무 이제 취약해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이게 아마 이제 그 농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또 계층이나 분야에서도 이제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쪽의 이해 당사자들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이나 알리는 사실들을 적어도 뭐 기사화하기는 어렵지만은 당사자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죠. 또 사실 그렇게 알리는 것이 알리다 보면 이제 협상 대표단이 어떤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미국 쪽 대표단하고 뭐 논리 싸움이라든가 아니면 기싸움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면 서로 간의 그 힘의 관계에서 우리 쪽 협상 대표단이 밀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족한 협상력을 여론이나 어떤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지고서 등에 업고 좀 이제 협상력을 키워야 되는데 감추면은 그런 협상력 자체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는 협상력이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이제 알려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어떤
그 의견들을 모아서 네. 그걸 등에 업고 협상을 벌이는 게 좋다고 보고 이 부분은 어떤 법률적인 문제도 아니고 예. 그동안의 어떤 그 관행이나 나쁜 관행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 FTA 그 재협상과 관련해서 예. 그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국회나 적어도 당사자들에게는 네. 알리도록 하면 네. 저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생각보다 또 어려운 일은 아니네요. 이 말을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어려운 예, 일이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일이라서 오래된 이제 그 관행, 다시 말하면 이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어서 만만치도 않다고도 보여지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몰랐던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네. 지금 저희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이제 민원연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면 KBS, MBC, 특히 EBS까지 해서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정상화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이 이런 농민이나 노동이나 이런 관련된 각 분야의 주요 이슈들이 지금 그동안 정말 제대로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농민 관련해서 이런 방송이 정말 있어야 된다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면 어떤 방송이 나왔으면 어떤 좋겠는지. 방송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갑자기 그렇게 너무 어려워요? 예, 너무 이렇게 그래도 내가 그 공영방송이 이런 걸 좀 방송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런 거 너무 있어요? 많아서 참 이제 그래요. 정말 너무 안 해서. 어려운데요.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네. 그 방송에서 좀 특히 이제 다큐멘터리 같으면 좀 제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게 네. 이제 기존의 그 방송이나 이제 미디어들에 보면 딱 농민들에 대한 이제 그 방송은 크게 두 종류더라고요. 네. 크게 보면 예. 하나는 이제 그 성공한 농부, 네. 농부의 성공기 이제 근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은 시골에서 농촌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분이 열심히 한 건 맞지만 그런 분들이 또 농촌에 가면 이제 소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절대 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절대 다수의 그 솔직한 실태들 어떻게 보면 도시에 우리가 일상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그 실상들을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치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양극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도시에서의 양극화보다 농촌에서 양극화가 더 심하거든요. 그리고 뭐 빈곤층이나 빈곤율도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더 심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맨날 이제 뭐 농민들한테 FTA 협상을 하면은 정부가 뭐 몇 조 원 혹은 몇십조 원의 뭐 피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한다 이러니까 마치 이제 수많은 돈이 농민들에게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오해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그 방송이나 미디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나 농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하도록 했던 사안들을 좀 잘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낼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은 뭐 국민들이 시청자가 하시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좀 잘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항상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만 짤막하게 이제 또 그 시위의 어떤 격렬함이라든가 과격함 뭐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근데 사실은 이제 왜 농민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 농민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잘 있었다면 뭐 저는 우리 그 지금 고인이 된 백남기 어르신 같은 그런 일도 사실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워낙 뭐 농민들 목소리를 잘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뭐 거리에 아스팔트에 서야 되고 또 뭐 조용히 그냥 평화롭게 하면 뭐 한 줄의 기사도 안 나는 경우들 허다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방송이나 미디어 쪽에서도 그동안에 그 좀 뭐 안 좋은 관행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얘기 정말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CCBB 쓰셨을 때 저희가 전화 연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는 FTA가 잘 됐냐 안 됐느냐, 그러니까 한미 FTA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미 FTA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분야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도 또 미국도 분명히 이익이 받는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을 계속 이렇게 희생시키면서 갈 것이냐.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동차나 이런 것을 잘 팔기 위해서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농업 강국이고 진짜 그 뭐랄까 그 식량 생산량을 가지고 계속 세계에 그것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정말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계속 그 국민들에게 이런 쪽 농업 쪽을 희생하면서 공산품을 팔아서 우리 전체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사실 민원연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을 누가 알지도 못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 쌀 개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센 항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년도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데 1990 몇 년도쯤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그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러니까 김성훈 장관 농림부 장관이셨던 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협상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을 모셔다가 쌀 개방이 우리에게 미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쌀 개방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이게 진짜 식량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우리가 주입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식량 주권이란 개념이 거의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막 신토부리 막 이래가지고 뭐 우리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싼 거 싸고 신선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전제로 지금 아까 말한 체리나 뭐 포도나 우리 다 그냥 손쉽게 그냥 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일을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특히 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 농민들이 쌀 농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정부 정책을 보면은 아예 농민의 수를 확 줄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미 FTA뿐만 아니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그런 방송이 저는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량이라는 게 그냥 사서 먹으면 외국에서 막 미국에서 사서 먹으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면 한국 농업은 다 그냥 망가뜨리고 우리는 자동차만 만들어서 팔면서 계속 이렇게 사서 먹어도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진짜 공론의 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도 한번 그런 방송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식량 주권이 이게 지켜야 되는 어떤 주권에 굉장히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FTA 처음에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것이 이제 잊혀져가는 그런 소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농민들이 이런 그 반대를 하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한미 FTA를 재협상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재협상을 하면 오히려 또 뭐 어떤 분야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하염없이 그러니까 김현정 본부장은 분명히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저는 일면 그거는 맞겠지만은 그런 누가 이익이고 아니냐 이게 아니고 계속 농업을 이렇게 죽이면서 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미국의 농산물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른 쪽의 이익을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무엇에 더 방점을 둘 것이냐를 국민들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것이 설사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한미 FTA 재협상이 실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안 주는 협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 손해를 농민들이 겪는 계속되는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 공업이나 다른 분야 우리가 왜 쌀이 이렇게 이렇게 쌀값이 계속 똑같은 30년, 40년 내내 똑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쌀을 계속 안 올리고 계속 그 먹고 살기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최소한으로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도 박정희 그 경제 성장의 주력은 사실은 낮은 쌀값이었거든요. 추곡수매 정책이었죠. 네. 그런데 그 제도를 통해서 계속 농민들은 계속 희생을 정말 몇십 년 동안 희생을 지금 당한 거고요.
사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에 우리 그 김대중 정부 때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문민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농민부터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항상 하고 있어요. 이게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 생산량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많아서 남아 돌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쌀 생산량만으로도 그러면 이게 아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됐어요. 그 얘기도 제가 지금 일부러 열어놓은 게 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쌀을 북한에 뭐 제공하자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하고 그 교섭이 잘 되고 있을 때 과거에 그런 때에는 이 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 쓰고 묵혀두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쌀을 막 미국산도 막 수입하고 막 여기저기서 다 수입하고 먹을 게 넘쳐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소비할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줄이기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게 농업 측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무조건 이걸 줄여야 된다?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 돌아서 막 창고 막 그 냉동 창고에 막 저온 창고에 막 쌓여 있다 이런 것만 보여주면서 그런 거 보여주면서 맨날 쌀 이제 그만만 생산해라. 그리고 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근데 국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국내 농업을 포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결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 앞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농업을 포기한다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엄청 빡세게 해서 하고 싶어한다는 어쨌든 축소의 생각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굉장한 오판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니 저는 아프리카 최빈국들이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다 국내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보도가 안 나오고 그냥 그 셀럽별로 보도가 나와요. 트럼프, 맞아요. 문재인,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14일 날 추미애 대표가 또 미국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콩콩콩콩 따라다니면서만 보도가 나오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9월 2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를 준비하라. 이런 충격적인 지시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슈가 맞아요. 그때는 보도가 또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또 보도가 안 나와. 그래서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이때 9월달에 트럼프의 이 충격적인 지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평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평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지금 11월 10일 날 그 부실했던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한 번도 한미 FTA 평가 보고서를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달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정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이 10월달 되면서 갑자기 돌아섭니다. 김현정 본부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말하는 게 진심인 것 같다. 여태까지는 진심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응해야 한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그거에 대한 선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갑자기 돌아선 것이. 그래서 실제로 10월 달 이후에 급도로 이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11월 10일 날 공청회 절차까지 간 겁니다. 11월 10일 공청회를 한 건 뭐냐면 재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재협상에 이미 돌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지기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매년 600쪽짜리 평가 보고서를 내요. 트럼프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고 모든 FTA에서 미국이 너무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매년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래서 특히 한국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자기네 무역 적자 규모를 축소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농업의 완전한 관세 폐지예요. 자,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농산물이 떼거지로 수입이 되면서 우리 농산물들이 여러 가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면은 더 이상 가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싸우질 못해요. 우리 국내 농산품들이 거의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은 진짜 목숨 걸고 지켜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 안 돼요. 못 봤어요. 저는 진짜.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언론 보도가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 우리 지금 장경호 소장님의 생각의 문제의식은 언론 보도도 문제지만 애초에 정부가 너무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국회에도 말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처음 한 것은 국회에 저는 설명해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어차피 다 산자부가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국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지금 없다는 거죠. 정말 무소불위의 그거 권력을 가지고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왜 통상 부분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C12부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마지막 코너인 대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는데 특히 어제 새로 론칭한 베나베나 쇼에 대한 반응이 이건 나도 뭐 봉봉봉 쇼 하든지 봉봉봉 쇼. 그래서 우리 베나베나 쇼에 대한 댓글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게 있었죠? 대주주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주주인. 네. 이거 아이디를 제가 뭐라고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페 뭐 검은 네모 이렇게 X 인페 네모. 예. 네, 베나베나 쇼 유쾌하네요. 베일리 편성해 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뭐 믿을 건 당신뿐. 네. 강규영 실태 웃기면서도 빡치네요. 어제 이거 돌마구로 들으셨군요. 이런 이사회에서의 실태를 기사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닌지 우리 기레기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강규영 기사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매주 하는데 어제 운영위원회 때 이 KBS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강규영 이사고 실제로 감사원도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감사원 결과가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감사원 결과가 잘 나오려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많이 알고 감사원의 압박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감사원한테 큰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그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보도가 돼야 되는데 보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강규영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지금부터 굉장히 정말 많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입소문, SNS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강규영 이사가 정말 그 별별 희한한 기행을 다 하다 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공영방송 이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떤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지금 감사원에 들어가 있고 이 결과가 사실상 업무 추진비 감사 이렇게 오래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결과 다 끝났어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원을 압박하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글들이 SNS에 좀 많이 돌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사가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해 주셨는데 본인 SNS로 KBS 본부노조 KBS 본부노조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에 가면 강규영 이사의 기행이 많이 있습니다. SNS에 홍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댓글 저희가 오늘 방송이 길어져서 댓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탈곡기를 향한 충고, 애정어린 충고를 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야 세상의 중심님, 탈곡기 청취자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쓰겠습니다.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마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종편 털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특히 앞으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이런 쪽의 언론 보도들 그리고 이런 게시물들이 많이 되니까 어뷰징을 포함해서 인터넷 및 모바일 언론들의 기사들의 문제점 그리고 방송사의 근무 환경 최근에 또 작가나 PD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는 코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늘 고민하고 있는데. 네, 미디어 스크랩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잘 전하고 저희 논평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디어 스크랩 그리고 C12B 언론 포커스 이런 코너들이 지금 개편돼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애정어린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이 대댓글을 만든 다음에 댓글이 더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다 정보 정말 읽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저희는 아무튼간에 다음 주에 다시 주말에 잘 쉬고 다음 주에 다시 좀 체력을 비축하여서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G커 주말에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하는 그 KBS에서 본부에서 하는 돌리고 문화제 좀 꼭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6시 30분입니다. 열심히 했고 또 MBC가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하는 그 첫 문화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든 어떤 생중계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추위나 또는 거리상 문제로 못 오시는 분들은요. 다른 방식으로라도 KBS를 많이 좀 응원해 주셔서 KBS가 지치지 않고 한 달 조금 더 바짝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